최대 500만원까지 최저가 리스 렌트 견적, 금리는 낮게, 혜택은 높게. 동호회 견적 1등 끝판왕 파동. 지금 바로 네이버에 검색하세요. 네, 자 오늘은 디트로이트 피스톤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디트로이트 그 어떤 유튜버도 다루지 않는 정말 인기도 없고 성적도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팀 가운데 하나인데요. 조코피 TV는 또 이런 팀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자, 다만 디트로이트에 대한 나쁜 소식만 좀 전해지게 돼서 이 농구 명가로서 굉장히 좀 안타까움이 듭니다. 디트로이트는 통산 우승을 3번 달성한 농구 명문이죠. 자, 하지만 최근 들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열린 브루클린 네츠와의 경기를 패하면서 27연패 늪에 빠지게 됐어요. 네, 그래서 단일 시즌 최다 연패 기록을 새로 쓰게 됐습니다. 자, 케빈 낙스 그리고 어사르 탐슨의 표정에도 나오듯이 디트로이트는 완전한 약체팀을 넘어서 NBA 최약체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27연패가 최다는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두 시즌에 걸쳐서 2014-15 시즌, 15-16 시즌 때 필라델피아가 28연패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건 두 시즌에 걸쳐서 떠하는 기록이고, 단일 시즌 최다 연패 기록은 2010-11 시즌 클리블랜드, 르브론 제임스가 떠난 이후였죠. 그리고 2013-14 시즌 필라델피아였어요. 그런데 최다 연패 단일 시즌 기록을 디트로이트가 오늘 패배로 세우고 말았습니다. 자, KBL에서는 1998-99 시즌 동양 오리온스가 32연패 늪에 빠졌었죠. 이 당시에 외국인 선수가 야반 도주도 했었고 정말 어려운 그런 이 시기를 보냈었는데, 물론 리그는 다르긴 합니다만 디트로이트 지금 이대로라면 충분히 30연패 이상도 가능해 보일 만큼 성적이 깝깝합니다. 자, 그래서 최근 10년간의 순위를 한번 볼게요. 2013-14 시즌 때 11위, 그리고 12위, 15-16 시즌 때 잠깐 8위 했었고요. 이후에는 계속 12, 9위, 8위, 심지어 이제 2019-20 시즌 이후로는 13위, 15위, 14위, 15위, 네, 그리고 올 시즌 역시도 동부 컨퍼런스 꼴찌에 그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부 컨퍼런스에서 총 15개 팀이 있는데 7위 이상은 한 번도 없었고요. 그리고 한 자리, 그러니까 10위 이내에 들었던 시즌은 딱 3번, 나머지는 전부 다 10위 바깥. 그리고 2020-21 시즌부터는 지금 15위만 3번입니다. 올 시즌 포함해서. 그 정도로 지금 아예 답이 없어요. 그런데 물론 필라델피아 역시도 과정을 거쳐서 지금 조엘 엠비드를 영입을 했고 또 엠비드를 앞세워서 강팀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러니까 리빌딩에는 분명히 그 과정도 필요하고 또 아픔도 필요합니다만, 지금 디트로이트의 문제는 지금 이런 성적을 거두면서 밝은 미래를 도모하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성적도 안 나와, 그리고 또 팀의 미래도 전혀 밝지 않아, 그리고 또 감독도 엉망이야, 구단주, 구단 수뇌부도 다 썩어 있어.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디트로이트는 홈에서도 엄청난 야유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NBA 하이라이트에서 올라왔었죠. 디트로이트 팬들이 홈에서 셀더 팀을 합창을 했습니다. 팀 팔아라. 우리는 니네가 부끄럽다. 왜 그거 있잖아요. 이 빵 봉지 같은 거 거꾸로 뒤집어 써서 정말 내가 쪽팔려서 못 보겠다라는 이제 그런 퍼포먼스도 있었는데, 그만큼 민심도 잃었고 구단의 이제 윗선들도 엉망이고 또 새롭게 데려온 감독도 엉망이고 선수들도 이에 따라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수의 로스터를 한번 볼게요. 자, 케이드 커닝햄이 22.4득점, 어사르 탐슨이 7.8 리바운드, 그리고 어시스트 케이드 커닝햄이 7.1개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일단 포인트 가드에 킬리안 헤이즈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케이드 커닝햄, 보얀 보고다노비치, 그리고 아이지아 스튜어트, 제일런 듀렌입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또 제이든 아이비가 주전으로 나오고 있긴 해요. 그런데 저 자리에 ESPN이든 야후든 일단 뎁스 차트에 킬리안 헤이즈가 주전으로 있다는 것 자체도 사실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제이든 아이비가 못했나? 아닐 텐데 제이든 아이비는 지난 시즌보다 더 발전했거든요. 그런데 출전 시간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자세히 언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컨 유닛을 보시면 제이든 아이비, 알렉 벅스, 그리고 어사르 탐슨, 마빈 베글리 3세, 그리고 또 신인이 마커스 세서, 잠깐 이제 백코트들이 다 부상으로 빠져있을 때 나름 좋은 활약을 펼쳤었고요. 알지아 리버스, 그리고 제임스 와이즈먼, 조 해리스, 자, 이런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로스터 자체가 훌륭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15위를 2번, 3번 하고 14위를 한 번 했는데, 지금 얻어온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케이드 커닝햄이라는 이제 1순위 선수를 지명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1차 기록에 비해서 이제 2차 스탯은 상당히 좋지 못해요. 근데 그렇다면 이게 커닝햄만의 잘못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올 시즌에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많이 져도 좋아요. 그런데 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샌안토니오 웬반야마를 키워야 돼. 그런데 웬반야마를 성장시킬 수 있는 보디가드 혹은 메인 볼핸들러가 있냐라고 묻는다면 없거든요. 그럼 이거는 구단의 방만한 운영인 거예요. 왜? 웬반야마를 영입을 했는데 지난 시즌보다 승률이 더 낮아. 대피하는 빈도 더 높아. 그리고 어떤 농구를 구현할지 모르겠어. 이것 자체는 팀의 문제인 거예요. 저는 커닝햄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커닝햄도 굉장히 많은 단점이 있죠. 실책이 잦고 그리고 또 야투 성공률이 떨어지고 왼쪽 돌파에 약하고. 그런데 이런 약점들을 그것도 드래프트 1순위라는 초특급 유망주의 위크니스 약점을 메우도록 하는 게 구단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 케이드 커닝햄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이거는 커닝햄에게 굉장히 가혹한 환경입니다. 특히나 지난 시즌 고질적인 부상이었던 정강이 부상 때문에 시즌 아웃됐잖아요. 그리고 돌아온 첫 해예요. 그렇다면 커닝햄은 좀 더 너그러이 봐줘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일 시즌 최다 연패 신기록을 세웠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디트로이트의 방향 자체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어요. 자, 필라델피아처럼 과거에 대놓고 탱킹하는 경우에는 로스터를 상당히 안 좋은 선수들로 계속 채워서 82경기 채우고 상위 드래프트 픽을 뽑아서 그래도 잘 키운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필라델피아가 실패한 픽도 있었죠. 오카포 마찬가지고 벤 시몬스도 결국에는 언해피 엔딩이었고 자이레 스미스도 완전히 픽 날린 셈이 됐고 또 미카엘 브리지스를 트레이드 해버렸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그래도 조엘 엠비드라는 확실한 그런 이 선수를 얻었잖아요. 또 최근에 타이리스 맥시가 대표적이고. 그런데 일단 디트로이트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타 팀에서 실패한 유망주들 있죠. 그러니까 타 팀에서 사실상 포기하다시피 혹은 버리다시피 했던 선수를 주워와요. 근데 그 중에서 흙 속에 진주를 캐면 좋은데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원석도 가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흙 속에서 진주를 캘 수 있겠냐고요. 그냥 진흙만 파는 거지. 자, 그래서 대표적인 선수가 마빈 베글리, 그다음에 제임스 와이즈먼 그리고 케빈 낙스를 들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케빈 낙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2년 8월에 팀과 2년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해에 팀 옵션이었고 2년 6밀이니까 세진 않죠. 그리고 나서 포틀랜드로 트레이드가 됐다가 다시 이제 비보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셀러리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오케이. 그런데 제임스 와이즈먼을 영입을 했어요. 2023년 2월 트레이드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샤딕 베이가 떠났죠. 보고다노비치와 이제 겹치는 부분도 있었지만 샤딕 베이가 지금 애틀란타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안다면 와이즈먼을 영입한 이 선택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제임스 와이즈먼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시절에 비해서 나아진 거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원석을 보석으로 키우지도 못하는 이 디트로이트 같은 팀에서 완전히 망한 유망주를 키울 수 있을까요? 그럴 능력이 애초에 없는데 왜 다른 팀에서 포기했던 유망주를 데려오냐고. 자, 그 정점에 있는 선수가 바로 누구죠? 마빈 베글리 3세입니다. 자, 마빈 베글리 3세 하면 사실 루카 돈치치 그리고 또 트레이 영, 자, 이 드래프트에 뽑힌 선수 아니겠어요? 그리고 돈거베 돈치치 거르고 베글리.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세크라멘토가 과거에 굉장히 또 많은 그런 조롱의 대상이 됐었는데 이 마빈 베글리 3세가 결국에는 세크라멘토에서 정착을 하지 못했고 디트로이트로 옵니다. 그런데 디트로이트와 2022년 7월에 깜짝 계약을 맺어요. 몇 년? 3년에 37.5밀입니다. 그런데 옵션 하나도 없어요. 팀 옵션도 넣지 않고 3년 37.5밀 풀 계약, 풀 개런티 계약을 때려줬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이때 마빈 베글리 3세가 엄청나게 잘했냐? 그렇지는 않아요. 엄청나게 성장을 했거나 아니면 이게 바로 드래프트 1라운드 2순위 출신이지 아니었어요. 물론 커닝햄과의 궁합은 좋았지만 백업 빅맨에게 3년에 37.5밀을 때릴 만큼은 절대 아니었거든요. 무엇보다도 경쟁이 붙질 않았었어요. 입찰이 아예 없었는데 그냥 디트로이트가 3년 37.5밀을 준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계약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됐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 잘 써먹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올 시즌도 평균 출전 시간이 19분에 그치고 있거든요. 왜냐? 제일런 듀레 많이 다쳤죠. 아이지아 스튜어트 자리를 많이 비웠어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도 결국 마빈 베글리 3세는 핵심 로테이션으로 완벽하게 중용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3년에 37.5밀이면 주전으로 뛰는 선수가 다쳤을 때 내가 스타터로 나서면서 30분 이상은 뛰고 시즌 평균 출전 시간이 그래도 한 25분 가까이는 돼야 된단 말이죠. 뭐냐 결론은 디트로이트가 아무도 경쟁하지 않는 실패한 유망주에게 어마어마한 돈다발을 주고 또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시간 낭비, 돈 낭비, 공간 낭비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른 팀에서 이미 실패한 유망주를 끌어모은 사례가 베글리, 제임스 와이즈먼, 케빈 낙스까지 포함을 또 시킨다면 이미 버스트 판명이 난 유망주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련을 못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필라델피아 같은 구단들, 또 리빌딩에 성공한 구단들은 내가 자체적으로 뽑아서 그 다음에 또 키워야 될 선수를 상당히 잘 성장시킵니다. 대표적인 게 골든스테이트잖아요. 클레이 탐슨, 드레이먼드 그린, 스테픈 커리를 잘 키웠죠. 그런데 디트로이트는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서 킬리안 헤이즈라는 초특급 유망주를 픽합니다. 자, 그래서 킬리안 헤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1년생이고 2020년 드래프트 7순위 출신의 로터리 픽 자원이에요. 그런데 이 킬리안 헤이즈의 연차가 벌써 4년차입니다. 4년차. 그리고 저는 NBA 선수들의 잠재력이 혹은 미래가 좌우되는 시간을 저는 한 3년 정도라고 봐요. 물론 스테픈 커리처럼 대기만성형 선수도 있지만 저는 킬리안 헤이즈가 지금 4년 차인데 아직까지도 잠재력을 터뜨리지 못했다면 과감하게 선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단 본인들이 2020년 드래프트 7순위로 뽑은 선수고 지금 이제 4년 차를 맞이했는데 내가 실패했다는 걸 보여주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저는 아집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킬리안 헤이즈 하면 뭐가 가장 생각나세요? 특징이 없어요. 물론 3년 차였던 지난 시즌 때 케이드 커닝햄이 시즌 아웃되면서 76경기나 뛰었고 평균 출전 시간도 28.3분이었고 그리고 평균 10.3득점 6.2어시스트 잠재력을 그나마 터뜨리긴 했는데 문제는 이 바로 킬리안 헤이즈의 출전 시간 경쟁 상대가 제이든 아이비라는 더 잠재력이 뛰어난 유망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드래프트 7순위인 킬리안 헤이즈, 그런데 제이든 아이비는 지난해 2022년 드래프트 1라운드 5순위 출신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이 선수가 못했냐? 그렇지 않아요. 제이든 아이비의 지난 루키 시즌을 보면 74경기 중에 73경기 주전으로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31.1분을 활약을 했고요. 16.3득점, 리바운드 3.9개, 어시스트 5.2개, 루키가 평균 16, 4, 5의 스탯 라인이며 훌륭한 거잖아요. 야투 성공률은 물론 떨어졌습니다. 41.6%. 하지만 케빈 듀란트, 르브론 제임스 대부분의 현재 리그를 정말 주름 잡고 있는 슈퍼스타들의 루키 시즌 야투 성공률은 대부분이 40%대 초반이에요. 익스큐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올 시즌에 놀랍게도 이 제이든 아이비가 정말 훌륭한 루키 시즌을 보냈는데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벤치로 강등됐고 심지어 킬리안 헤이즈보다 더 못 뛰고 있어요. 충격적이지 않나요? 킬리안 헤이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출전 시간이 평균 26.4분이고요. 그리고 제이든 아이비는 평균 25분입니다. 정말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제이든 아이비가 그러면 2년차 징크스, 흔히 말하는 소포머 징크스 2년차 벽에 부딪힌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1차 스탯만 볼게요. 2차 스탯까지 가면 너무 기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25분으로 출전 시간이 줄었는데 평균 득점은 12.6점, 그래도 2분당 1득점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어시스트와 리바운드도 3개씩 이상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루키 때부터 감소했죠. 왜? 출전 시간이 떨어졌기 때문에 리바운드, 어시스트 같은 항목들은 그에 비례해서 감소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백코트 자원들에게 요구되는 게 뭘까요? 바로 효율이죠. 그런데 아이비는 내가 명확한 이유도 없이 벤치로 떨어졌다가 또 어느 날은 갑자기 주전으로 뛰었다가 자 이렇게 혼란스러운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 야투가 46.2% 그리고 자유투도 74.7%에서 79.3%까지 올랐어요. 안 쓸 이유가 있나요? 2년차 선수가 루키 때에 비해서 야투 성공률이 5%가량 올렸어. 써야죠. 그런데 몬티 감독은 얘를 벤치에 안 칩니다. 그래서 25경기 가운데 겨우 9경기만 주전으로 뛴 실정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를 대신한 선수가 누구다? 킬리안 헤이즈다. 근데 킬리안 헤이즈는 이미 버스트 판명이 났고 올 시즌 26.4분 뛰면서 야투 42.5%, 3점은 던질 줄 몰라요. 평균 성공 개수 0.7개, 성공률 30.5%. 그렇다고 자유투가 정확하냐? 자유투 70%, 어시스트 4.4개 때리는 동안 턴오버가 1.1개, ATR만 빼면은 킬리안 헤이즈가 제이든 아이비를 이길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바로 유망주 육성이 맞나? 다른 팀에서 버린 유망주들 데려와서 계약 떡하니 주고 그 다음에 버스 판명난 선수를 본인들이 실패한 걸 인정하기 싫어서 바로 작년에 뽑은 2년차 초유망주를 벤치에 앉혀놓는 이 그림이 맞나?
이래서 디트로이트가 엉망진창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유망주 육성 또 다른 선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어사르 탐슨인데요. 바로 아멘 탐슨과 함께 이제 형제로서 나란히 2023년 드래프트에 지명이 된 선수입니다. 제가 판타지에 이 어사르 탐슨을 뽑았던 가장 큰 이유는 왕성한 운동력과 활동량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NBA 데뷔하자마자 이런 장점을 보여줍니다. 자, 10월 첫 4경기에서 29.6분 뛰었어요. 그런데 8.5득점, 리바운드가 무려 10.5개. 진짜 공격 리바운드를 잡는 게 얘가 2m 전후의 선수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했어요. 또 하나 놀랐던 건 코트 비전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패스를 잘 뿌리고 퍼실리테이터 역할도 하더라고요. 자, 11월 들어서 더 자신감이 생겼어요. 11월 들어서 15경기 뛰면서 28.7분, 11.7득점, 리바운드는 8.8개로 줄었어요. 어시스트도 2.4개로 약간은 감소했지만 표본이 15경기였으니까 15경기에서 루키가 평균 12득점에 리바운드 9개면 너무나 훌륭했죠. 그리고 3점은 정말 들어가지 않았지만 3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진짜 약점을 찾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잘해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12월 들어서 갑자기 몬티 윌리엄스 감독이 또 이 친구의 출전 시간을 줄여버립니다. 그리고 벤치로 강등시켜요. 10경기 뛰면서 22.9분까지 출전 시간을 감소했고요. 7.5득점에 5.2리바운드. 그런데 제가 디트로이트 경기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어사르 탐슨을 위한 세팅이 없을 수는 있어. 왜냐면 혼자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샷 크리에이터는 아니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루키들을 볼 때 가장 좀 화가 나는 부분이 어사르 탐슨을 위한 준비 플랜이 하나도 없어요. 수비에서도 이 친구를 어떻게 써먹을지도 없고요. 그냥 코트만 왕복하는 게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디트로이트 경기 딱 한 번만 보세요. 어사르 탐슨은 진짜 하는 거 없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이게 탐슨의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코칭 스태프가 루키를 위한 세팅을 하나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사르 탐슨도 출전 시간,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사르 탐슨이 몇 분 뛰었냐면 9분 뛰었습니다. 물론 몸 상태가 이제 난 코비드 일리스, 그냥 코비드는 아닌데 약간의 이제 몸살 증세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9분 뛰고 어떤 선수가 감을 찾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유망주들을 스스로 죽이는 팀이 디트로이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베테랑들 이야기를 또 좀 해봐야겠죠. 자, 베테랑들의 존재감이 굉장히 희미합니다. 일단 보얀 보그다노비치, 그리고 몬테 모리스, 알렉 벅스 등등이 있죠. 조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3점이 고장났고요. 자, 그래서 조 해리스는 3점이 29.2%고 결장한 경기가 출전한 경기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DNP가 절반 이상이라는 건 로테이션 아웃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보얀은 수비가 워낙 좋지 않은 선수고, 알렉 벅스는 노쇠화가 시작되고 있고, 몬테 모리스는 부상으로 전 경기에 결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가장 가치가 높은 선수는 보얀 보그다노비치겠죠. 그런데 이 보그다노비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이 플레이오프 후보 혹은 우승 후보, 그러니까 컨텐더 기준으로 봤을 때 1라운드 픽 2장이 가치였다고 해요. 그런데 디트로이트는 다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일단 보얀 보그다노비치가 라커룸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올해 12월에도 보얀을 내놓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팀의 변화를 가하겠지만 보그다노비치는 지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올 시즌 과연 보얀 보그다노비치에게 그런 오퍼가 왔을 때 디트로이트가 팔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내년 1월, 2월이 되면 이야기를 들어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즌에 비해서 가치가 높을까요? 그럴 수 없죠. 저는 지난 시즌의 가치가 가장 높았고, 물론 케이드 커닝햄도 그렇고 호흡을 맞춰 봤어야 했기 때문에 물론 작년에 보그다노비치를 팔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다만 보얀 보그다노비치를 내보낼 수 있는 적기는 확실히 놓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몬테 모리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한 경기도 출전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몸 상태가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라는 루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구단과 지금 썩 불편한 관계에 놓였다라는 게 지금 중론이고요. 그리고 알렉 벅스는 지금 출전 기회도 많이 잡지 못하고 있고 이제 노쇠화가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베테랑들의 존재감이 희미해요. 디트로이트는 젊은 팀이기 때문에 디트로이트의 이 영건들이 27연패, 28연패, 30연패 과정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그런 이 보컬 리더가 필요한데, 지금 디트로이트에 보컬 리더가 있느냐 묻는다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보그다노비치는 유럽 출신 선수고, 그리고 알렉 벅스는 애초에 이제 라커룸 리더고 아주 온화한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목소리를 크게 내는 그런 타입의 선수는 아니고, 몬테 모리스는 지난 시즌에 처음 들어왔고 이러다 보니까 팀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노련미를 갖춘 선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몬티 감독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야겠죠. NBA 역대 두 번째로 비싼 몸값을 자랑합니다. 원래는 제일 비쌌다가 그레그 포포비치 감독이 샌안토니오 연장 계약을 맺으면서 몬티 감독은 이제 2위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계약 규모가 엄청나요. 6 플러스 2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6년은 보장돼 있고 나머지 2년도 감독이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6년, 최대 8년이니까 디트로이트는 진짜 감독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이해는 안 갔어요. 왜냐하면 몬티 감독이 굉장히 덕장이고 그다음에 피닉스를 좋은 성적으로 이끌었지만 디안드레 에이튼과 심각한 불화가 있었고 그리고 피닉스에서는 결국 마지막에 업셋당하고 졌잖아요. 그런데 바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6 플러스 2년인데 사실 디트로이트는 감독을 선임할 때 이제 구단 수뇌부도 이제 여러 파트가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케빈 올리, 예전에 코네티컷 감독했던 NBA 출신 인물입니다. 한 명은 제이런 콜린스, 그 제이슨 콜린스와 쌍둥이 선수고 NBA에서 어시스턴트 코치를 굉장히 많이 했던 이 빅맨 출신의 코치인데 한 명은 케빈 올리, 한쪽은 제이런 콜린스. 막 팽팽하게 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탐 고로스 구단주가 디트로이트 구단주가 오케이 올리도 좋고 콜린스도 좋은데 몬티로 갑시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한마디로 이 몬티 감독은 구단주의 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단주가 픽한 감독이 잘리겠습니까? 내 지금 뒤에 있는 백이 구단주인데 감독은 굉장히 그 자리가 안전하죠. 내가 먼저 사퇴하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 감독은 구단주의 픽이라는 거. 자, 그리고 그 전에 디트로이트는 사실 드웨인 케이시 감독도 있었고 그런데 그때는 오히려 분위기는 괜찮았어. 그런데 스탠 밴 건디 감독과 그리고 이제 스테판스키 체제는 정말 이 디트로이트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완전히 체계도 썩어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썩은 물을 좀 맑은 물로 바꾸고자 노력을 했는데 자, 지금 상황 탐 고르스 구단주 그리고 또 몬티 감독 그리고 또 무능함으로 일관하고 있는 트로이 위버 단장. 자, 이 트로이카가 지금 디트로이트를 더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NBA 27연패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이제 일정들을 보면 자, 보스턴 원정입니다. 그냥 졌다고 봐야 되고요. 제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보스턴 원정에서 디트로이트가 이길 가능성은 객관적으로 봐도 없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12월 마지막 날에 홈으로 돌아와서 토론토 랩터스를 만납니다. 토론토 랩터스가 지금 강팀은 아니긴 합니다만 이때 이기지 못한다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휴스턴 원정, 유타 원정, 골든스테이트 원정, 덴버 원정입니다. 네, 깝깝하죠. 원정 4연전이에요. 그리고 나서 홈으로 돌아와서 세크라멘토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샌안토니오와 1월 11일 경기를 치르는데 이 경기가 저는 이제 가장 좋은 적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보스턴, 토론토 그리고 원정 6연전까지 패한다면 6게임 그리고 돌아와서 세크라멘토니까 7게임을 다 지게 되면 34연패 그리고 샌안토니오를 만났을 시점이 35연패냐 아니면 연패를 끊을 수 있는 시점이냐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디트로이트 피스톤스 2023년 2월 11일 이후에 4승 50패입니다. 54경기에서 4승한 팀이에요. 이 디트로이트 팬들이 정말 가슴 아프고 진짜 너무 화가 나고 그리고 또 절망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빨리 저는 양극화가 되는 시즌보다 디트로이트 같은 약팀들이 또 반등을 해서 중위권이나 상위권 팀들에게 고춧가루를 뿌리는 그런 장면들을 보고 싶습니다. 이상 디트로이트에 대한 컨텐츠를 굉장히 길게 가져가 봤는데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